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내일도 수도권 날씨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아주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도 어린이들의 들뜬 마음을 방해하기는 힘들겠죠. 내일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에게 아주 좋은 추억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억은 만들어야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추억이 되는 시간 갖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날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순서입니다만 금요일이 휴일이라서 오늘 좀 땡겨서 목요일에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자성어 골라오셨죠. 이것도 참 골라오는 게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김 교수님부터. 네, 저는 이번 주에 국토무쌍이라는 사자성어 골랐습니다. 아, 국토. 무쌍입니다. 네, 네. 국토, 우리 나라 국자, 영토토자, 땅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쌍, 없을 무자, 쌍자입니다. 짝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나라에서 뛰어난 인물은 둘이 없다. 매우 뛰어난 인재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초안지에서 나오는 항우와 유방의 대결 기억하실 텐데요. 사마천 사기에 회음후 열전에 나옵니다. 회음후가 한신. 대장군인 한신을 가리키는데요. 예. 한신이 정말 뛰어난 장수고 지략을 갖췄다 그래서 당시에 소하하고 한신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하. 유방이 나중에 소하한테 막 꾸짖습니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예. 그 뛰어난 대장군 한신을 찾으러 갔습니다라고 하면서 한신을 적극 등용할 것을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한신을 함께하면서 결국은 항우를 이기고 유방이 이제 이 나라를 평정하게 되는데요. 그처럼 뛰어난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좋은 지도자도 뽑혀야 되고요. 또 대통령이 예. 정말로 좋은 총리 장관, 과거처럼 내각에서 받아쓰기 적자생존하는 그런 장관이나 총리가 아니라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통령께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번에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열심히 적어가지고 지금 수사에 도움이 되는 분도 있으잖아요. 그분들은 아주 일부시고요. 열심히 적기만 한 분들 아직도 내각에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가 후보 중에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저는 5분 다 뛰어나다고 봅니다. 예. 그중에 한 분이 아주, 돼야 되겠죠.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자,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예. 저는 살신 성인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번뜩 생각났는데요. 사실 바른정당에 12명이 탈당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신에게는 12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라는 이순신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더니 결국 나가시는 분들이 살신성인으로 유승민 후보를 살려주면서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아주 살신성인 예리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역풍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나갈 때야 이 명분 없는 짓을 왜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했는데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아주 그 역설의 미학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나갔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이게 공중에 붕 떴어요. 어떤 분은 다시 복귀한다고 그래서 또 한 번 놀래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참 독특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총 13분 나갔다가 홍영철 의원이 복귀하면서 12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던 상요 12척, 12척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12명이 역설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요 12척 얘기가 지금 저도 아주 회자되고 가슴에 있습니다. 와닿아요.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의 말씀.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현 정치권에서 하고 싶은 말,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 있으시면 의견 보내주십시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여러분 이 사자성어 혹은 여러분의 의견 꼭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전투표 오늘부터 실시가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사전투표율이 대선에 적용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 부소장님? 사전투표가 될지 안 될지는 결국은 뭐 열어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사전투표나 아니면 연휴나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건들이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은 게임 자체가 국민들한테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지금 사전투표나 아니면 휴일 연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치권이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층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사전투표가 자칫하면 뭐 실제로 그 편의에 의해서 찍을 수는 있지만 좀 고려를 하는 의미에서 투표를 미룰 수도 있다. 물론 캠프 관련자나 뭐 핵심적인 지지층들 같은 경우야 각 캠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투표를 독려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투표율에 좌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김 빠진 선거로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사전투표가 오히려 풍선 효과 같이 본투표의 투표율을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은요. 네, 이번 선거가 보수층에는 맥 빠진 선거가 될 수가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왜냐하면 지난 겨울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인원 1,60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층 특히 그 분노, 잘못된 정치, 정경유착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의 경우는 2014년에 4.65%, 2016년에 5.58%를 높이는 그런 서강대 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번 투표에서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연휴 기간이 있겠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시면서 미리 투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아침 7시에 현재 0.35% 정도 13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갖는 애착심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정치를 정말 이번에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투표가 4 내지 5% 정도의 투표율 제고 효과가 충분히 저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촛불든 보수도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촛불든 그렇죠? 보수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든 보수가 과연 어디로 갈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촛불든 보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이 살신성인 말씀하셨는데 그 살신성인 한 12분. 근데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또 권성동, 장제원 두 의원은 복당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은 뭐 본인들의 주장은 그래요. 뭐냐면 본인들이 나섬으로써 판을 한번 크게 흔들어 보려고 나왔다. 근데 판도 별로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라도 좀 흔들어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일단은 뭐 의도야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결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역풍을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뭐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는데 그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 얘기는 많이 달랐어요. 실제로 욕심이 앞에 서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판을 흔들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불확실성과 눈앞에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는 와중에서 눈앞에 이익을 쫓는 이런 상황을 보면 본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 이번 대선보다도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다음 총선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당 조직, 당협 조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세를 규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부에 있는 당 조직들이 빠져나가는 모양새를 가졌단 말이죠. 그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 불안감을 명분 있게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포기를 압박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데 결국 집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위험은 줄이고 효과는 좀 극대화하자 이런 의도였는데 그 의도가 충실하게 수용되기에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욱 교수. 네. 살신성인이라는 표현 속에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당시 이분들이 결행을 할 때 심정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구의원도 제대로 낼 수 없고 당의 조직도 어려운 상황이고 당의 재정은 파산 상태가 될 것이다. 유승민 후보의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는 국가의 보조금을 사실은 보존받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거야 아무도 모르죠. 물론 날 수는 없죠. 그러나 상당히 또 유승민 후보를 좋아하는 경우가 그러나 현재 지지율 추이 물론 그걸 맹신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앞으로 향후 정치적 운신 그리고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기반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념과 가치, 철학, 정치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결국은 새로운 당을 만들고 창당했을 때 그 마음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비선 실세양, 국정농단, 국기문란 그리고 이런 정경유착이라든가 또는 편가르기 정치를 본인들은 끝내고 정말 합리적이고 성찰하는 보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창당을 했는데 세력이 불리해지고 앞길이 막막해지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가겠다. 참 전형적인 과거 같으면 정치 철새 이렇게 비난했을 텐데 그것도 아깝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에게는 후원금이 10배 이상 폭증하고 그리고 거기다 유승민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거든요. 문자를 보내왔어요. 너무나 보고분해서 자기 이 후원금을 보냈다고 저한테 연락을 보내셨더라고요. 한쪽은 분하고 한쪽은 괘씸하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이념과 철학,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실을 고려하는 두 가지를 쫓아야 되는데 이념과 가치, 철학을 다 버린 채 결국은 실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상황은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청문회 스타인 분들도 많이 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자유한국당하고 잘 매치가 안 돼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자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 투표율에 따른 후보들의 유불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단 투표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앞으로 지금 5일 남았나요? 5일 남았죠. 5일의 변수, 지금 부동층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리고 게다가 깜깜이 선거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밴드웨건이나 언더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 지지층들은 상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반문 이중의 그 표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소신 투표와 전략적 투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마지막 선거전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많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게 문을 상수를 한다고 하면 통합과 반패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누가 살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누가 살려서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구조적인 변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가장 충실하게 한 사람한테 마지막에 쏠림 현상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몇 %? 퍼센티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투표율. 투표율이요? 네. 투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선거가 되면 투표율은 올라갈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형태는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궐선거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은 투표할 욕구는 굉장히 충만해 있는데 후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우리 김홍욱 교수님 투표율 얼마? 저는 투표율이 좀 지난 대선이 75.8%였죠. 저는 네. 그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걸로. 75.2% 아닌가요? 8%인가요? 제가 기억은 네, 그렇습니다. 뭐 75%니까. 네. 예.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과거 실시되지 않았던 사전투표의 효과가 거기에 더해지고요. 예. 각 진영별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 진영은 지금 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견고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2, 3위 후보들은 정말 결사를 전의 자세로 지금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투표층을 독려할 테고요. 진보 진영, 정의당도 지금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학생층, 청년층의 그런 투표장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강하고요. 유승민 후보도 최근에 이런 바른정당의 최근에 이 탈당과 철회 이런 효과로 인해서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몇 퍼센트? 저는 그래서 75.8%에서 80%는 안 될 건데요. 76에서 77 정도 저는 그 정도 하고 이거 있습니다. 내기하면 참 좋은데. 저는 80% 초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을 보면 1987년 대선이 89% 정도까지가 87% 정도까지가 나왔어요. 1987년도. 그 첫 번은 아니지만 15년 만에 직선제가 그렇죠. 부활된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개헌 이후에 첫 번째니까. 예, 그리고 13, 14, 15대까지는 80%가 넘었어요. 근데 이게 16대부터 이 70%대로 들어가가지고 17대, 18, 16대가 제일 낮았죠. 예, 그때가 60%대. 그때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요. 60%대 그렇죠. 했다가 다시 이제 18대 때 올라왔거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투표가 예. 의미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87년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개헌을 통해서 직접 뽑는 선거가 됐으니까 그 투표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올라갈 거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다음에는 사실은 투표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면서 계속 떨어졌단 말이죠. 과연 이번에 후보들이 그런 의미를 국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느냐. 그게 아직도 일주일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87년도 60 민주항쟁 때문에 거기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굉장히 국민들이 높게 갖고 있는 상태니까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촛불과 탄핵이라는 과정에서 정치적 효능감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거든요. 국민들의. 그렇습니다. 저도 예.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높아질 요인이 하나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원래 당신 투표하겠습니까라는 그게요. 총선은 다 틀려요. 그 10에서 15% 차이 나요. 실질 투표율하고. 근데 대선은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상당히 그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도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8300-8300님. 아유, 이분 번호 좋으시네. 이 사전투표하고 출근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3019님 예상투표를 보내주셨는데 이 3019님의 예상은 이 득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아니라 문재인 43에서 46, 홍준표 25, 안철수 26, 유승민 심상정 6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건 어디까지나 3019님의 예상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글쎄 저는 이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75.8이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이번 대선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요. 박정희 시대로 시작해서 박근혜 시대로 끝나는 그야말로 이 60년 가까이 되는 그 긴 시대가 끝나는, 다시 말해서 산업화 근대화 시대가 끝나는 이번 대선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현대 정치가 사실 출발이 될 수밖에 없는 87년 체제도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시점에 의미 있는 선거다. 그런 측면에서 촛불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예. 네, 아니 저는 좀 거창하게 이번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촛불에 이 탄핵에 반대했던 또는 찬성했던 그 많은 국민들이 보였던 열정의 예. 높이,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이 예. 새로운 도입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높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오실 수 있다고 근데 봅니다. 저는 사실 이 투표율하고 또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이게 세대 간의 균열 구조가 크냐 작냐하고 전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보세요. 노무현 정권 때는 보수화됐다고 그랬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 2030 세대들이 자신들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의 반 노무현 정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화됐다. 근데 이명박 정권 들었으니까 또 진보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 뭐냐면 2030 세대들이 반권력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5세 이상은 좀 보수적 성향이 강하니까요. 2030이 반권력적 성향을 갖게 돼서 그게 보수화라고 평가받을 때는 사실 투표율이 낮습니다. 55세, 2030하고 55세 이상 별로 그 세대 간 균열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30이 이게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다. 반권력적 성향을 가져. 그러면은 55세 이상하고 달라지니까 세대 간 균열 구조가 크잖아요. 그럼 경쟁 효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030에 대한 분석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 2030이 소신 투표하기가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어차피 박근혜 정권은 끝났으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1강 2중 2약인데 지금 2약에 2030들이 그 환호를 보내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그 선명성 그리고 네. 확실한 지향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50대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20, 30대는 네. 지금은 진보층 네. 아니면 60대, 50, 60대는 보수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40대에서 이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평가들이 있는데 지금은 50대라는 거예요. 386 세대가 이제 50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이로 보면은 보수인데 성향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50대를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이런 부분들이 판단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사실 386이라고 얘기하면 86학번까지 정도가 386이죠, 사실은. 네. 예, 김홍국 교수님. 저는 20대, 30대 층에 대한 신 교수님의 분석에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이냐.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동층들이 고령층에 있으신 것 같아요. 60대 이상이요. 그리고 결국 저도 50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와 우리가 50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50대 층에서 과연 어떤 차기 정부를 만들 것인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사회적 경륜과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요. 그 층에 가서 샤이 보수층, 샤이 안철수층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보여줄 마지막 결정들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맞습니다. 이 전체 결정을 해준다고 지금 생각하고 김 있습니다.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 샤이라는 계층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샤이라는 계층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예측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대선 전의 마지막 방송이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뵐 때는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선거가 딱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70년을 앞둔 해라고 하는데요. 자, 대선 전에 마지막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보내드리는 히스토리 뉴스. 오늘은 우리나라 선거 그리고 투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전우용 교수님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왕은 이게 세습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선거 말도 안 나와. 선거 안 나,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떻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 예.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것을 흔히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정치 생활이 있은 일에 언제나 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예. 이걸 민주주의에 국한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하.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예. 이제 초야에 묻혀 있는 인재를 선발해서 찾는다가 선이고요. 아. 그 사람을 이제 뽑아서 고른다 이거죠. 조정에 들여놓는 것이 거죠. 아.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아하. 이제 인재를 뽑아서 왕의 신하로서 조정에 들여놓는 게 선거예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는 왕이 선거의 주체고요. 아. 그걸 주권자라고 하죠. 예. 민주주의 시대에는 국민이 선거의 주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끌어다 쓰는 것을 선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왕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봐서 뽑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뽑거나 아니면 누구 자식이라고 뽑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뽑는 방법들이 이제 천거, 추천받으면 천거, 시험 봐서 뽑으면 과거.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에 이제 국민이 투표를 뽑으면은 그냥 투표 선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선거가 역사가 70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국민이 주권자가 돼서 민주적 투표 선거로 뽑기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민주주의겠지만 말씀이죠. 이게 이제 정부 수립 이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 쓴다. 예.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요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요하고 순하고 이게 부자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요가 순을 찾으러 막 예. 왕이 돼달라고 막 부탁하고 다니잖아요. 예, 순은 예. 도망 다니고. 예. 왜? 아, 요의 아들도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지가 왕 됐다가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선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 이게 당연히 이제 뽑아서 예. 자기 이제 근데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게 현대적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서 이제 옛날에 유교 정치 사상에서 보자면 이제 요순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고대도 그렇고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슨 백성 중에 한 명에서 선출되거나 추대되는 게 아니다. 아니죠. 그건 하늘이 지명해서 자기 뜻을 지상에 구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명을 받은 것이 왕이고요. 아하.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백성 중에서 사람을 뽑는 것이었다. 근데 천명의 소재를 어떻게 이제 넘기느냐. 이게 이제 고대 국가에서부터 좀 형식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이제 존재는 이런 식의 천명을 받아서 세습하는 존재는 이제 고대 국가가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에 나오고요. 그 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적으로 부족연맹체 사회, 부족연맹체 국가 또는 부족 국가 이런 식으로 부르던 데에서는 오늘날의 왕과는 다른 방식의 이제 정치 지도자가 다른 방식으로 선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신라? 그러니까 가야? 신라 같은 경우가 이제 왕호가, 그러니까 이제 왕호라기보다는 수장의 호죠. 정치적 수장의 그 칭호가 변천되는 과정이 좀 잘 나타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유추를 해왔습니다. 약간의 좀 이론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혁거세 거서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남해 차차옹 그리고 유리 이사금 뇌물 마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 마립간으로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최고 수장의 칭호가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이 거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로는 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족장이라는 뜻일 거고요. 이제 거서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연맹체 국가 중에서 가장 이제 큰 부족의 우두머리가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수장이 되었다라는 이제 초기적 양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차옹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현대 우리말로 해서 보면 두 가지 말의 어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지도자이자 교사를 뜻하는 스승.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을 뜻하는 중. 이 두 개가 다 차차옹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에서의 제사장이 이제 군장이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사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입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임금의 어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이제 뭐냐면 연장자, 부족장 중에서 연장자 쪽으로 계승되었다. 이게 굳이 세습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단계 왕이 되기 직전에 이제 나오는 호칭이 이제 신라 내무랑 단계인 마립간인데 이제 이때쯤 되면 부족연맹체들이 이제 서로 평등한 조건에서 연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위계가 생긴다는 거죠. 골품제가 정비되는 등에.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지배적인 부족의 부족장이 세습 관계를 강화하면서 전체의 수장이 되었다. 그래서 마루한 또는 마립간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중국식 왕호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세습제가 정착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꼭 이제 혈연에 의한 세습이 아니라 세력 간 관계라든가 뭐 이제 신라 보면은 박석김이 성씨가 바뀌어가면서 예. 최고 수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뽑아요? 그러니까 뽑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족연맹체 내에서 뭐 나이가 제일 많은 그래서 사람 부족장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추대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힘센 부족의 부족장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부족 내에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의 윤번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 우리가 사람 뽑을 때 보면은 이제 추천에 의해서 뽑거나 시험 봐서 뽑는 것도 있지만 무슨 위원회 같은 데 가시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호선으로 해가지고 연장자손으로 이제 위원장을 맡긴다든가 이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뽑았던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예. 일반적으로 선거라고 불리우는 이거 말이에요. 예. 일렉션. 이게 첫 선거가 1947년에 있었나요? 48년 재헌 의원 선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민주적 선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하. 실제로는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형식적이지만 지방의원 선거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농촌 단위는 한편으로는 이제 관에서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가 지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내에 향장이라든가 해서 이제 지방 사회 자체적으로 이제 지방에 무슨 뭐 이런 것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모내기철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집부터 모내기를 다 온갖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어느 집부터 모내기를 해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내기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죠. 진짜. 그러면요 어느 집에 이제 먼저 해줄 거냐 그렇죠. 같은 경우 싸움 벌어져요. 그렇죠. 예, 수십 채가 있는데 수십 집이 있는데 그런 걸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들이 꼭 있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 내에도 이제 향장, 향회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뭐 많을 때는 이제 몇천 명 단위가 한 그룹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또 우두머리를 뽑아야 했죠.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연장자, 높은 신분의 연장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서울에서 벼슬을 못하더라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과거에 급제했던 초신이, 생원인이, 진산이 이런 정도 사람들이라든가 이들을 이제 추대해서 맡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선거,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선거의 역사는 70년이지만 뭐 이런 전반적으로 선출이라고 하는 과정은 뭐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정치적 생활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이 이제 보궐선거인데요. 예. 어쨌든 보궐선거 때문에 다음번 대통령 선거는 아마 3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2개월의 그렇죠.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통령 보궐선거 우리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 아니죠. 처음 사실은 개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이 된 거예요. 개헌 없이 이제 새 대통령을 뽑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대통령 예. 파면에 의해서. 예. 근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게 워낙 많잖아요. 우리 현 정사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4.19 직후에 예. 이승만이 하야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내각제가 돼서 윤보선이 대통령 됐지만 또 이제 5.16 쿠데타로 그렇죠. 또 하야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유고로 인해서 또 이제 계엄령 치하에서 또 헌법 개정이 돼서 전두환이 당선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이 이제 그렇죠. 그때 예. 이제 최규하가 당선됐다가 임기 못 마치고 맞습니다. 물러나고 전두환이 됐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5번째로 이제 임기 못 마친 대통령의 그 뒷자리를 하는 것인데 개헌 없이.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간선제로 대통령 된 것이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개헌 없이 된 케이스로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유감스럽지만 사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보궐선거,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보궐선거 이것도 좀 아이러니 있죠.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지금의 선거 연령이 19세잖아요. 예. 만 19세 이상. 이게 19세 이상 된 지가 얼마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제 기억으로는 이게 90년대부터 아니었던가요? 그 정도 예. 될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만 25세 그 이하와 여성은 투표하지 못했다. 진짜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그러니까 이제 않죠. 우리나라는 이른바 이제 민주주의 제도, 예.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1948년 선거에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정치적 변화를 경험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건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지방의원 선거 자격이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예. 연간 영업세 5원 이상 납부하는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맞아요. 돈이 있어야 예. 되죠. 그런데 해방과 동시에 20세 이상의 보통 선거제를 남녀 불문하고 한꺼번에 실시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프랑스만 해도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것이 1947년이에요. 1947년. 예, 근데 우리는 맞습니다. 48년에 프랑스. 아무런 예. 이른바 참정권 운동을 해본 적도 없이 그냥 선물처럼. 그런 거 보면 선거권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거죠. 프랑스하고 비슷해요. 여성 참정권은. 예, 예. 여성 참정권 독일이 1919년에 인정이 됐는데 인정하자마자 23명인가가 의회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선거. 자, 선거 5일 앞두고 저희가 선거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연휴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내일부터 저는 연휴가 끝난 선거 전날이죠.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